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어요. 작게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 아이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끼리 결혼할 때가 되어 소개받고 한 결혼이었죠. 그래서 세 번쯤 만났을 때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남편은 그 지역에서 괜찮기로 손에 꼽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영세한 회사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전문직을 가졌거나 공무원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여자가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놀면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일을 해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것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 낳고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였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고 내조 잘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 말이죠. 뭐 이 나이에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마냥 평탄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남편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많지 않았고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꽤 고됐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또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 어디에도 정부치고 살 만한 것들이 없긴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게다가 하나뿐인 딸이 제 발목을 늘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정도였어요. 그냥 폭언이나 막말을 할 때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법도 상당히 열심히 연말을 했고 말이죠. 사실 저희 같은 환경의 집안에서 딸 하나를 낳았다 하면 굉장히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긴 했어요. 첫째를 낳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다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분명 너한테 문제가 있을 게다. 시어머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제 모든 검사 결과는 좋게 나왔죠. 그리고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분도 한번 보시고 와보세요. 불임의 경우 남자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요즘은. 아유, 우리 아들이 지혜비를 닮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건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모시고 와 보세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고 저를 병원 몇 군데나 더 데려갔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남편에게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역시나 남편 쪽의 문제였습니다. 정자 개수가 정상에 비해 훨씬 작고 활동도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이번에도 병원 몇 곳을 더 가봤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어요. 그러게 네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으면 될 일 아니냐.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는 물 건너간 손주를 생각하며 울컥했는지 그렇게 소리쳤죠. 그것도 의사 앞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아이의 성별을 결정짓는 건 굳이 따지고 보자면 남자 쪽 유전자예요. 여자의 유전자는 성별을 결정하지 못해요. 염색체가 하나거든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험한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 더더욱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겠죠. 시어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참은 입을 삐죽이더니 더 이상 아들이나 임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 아들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저를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딸아이가 나고 자랐으니 자신의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크진 않았겠죠. 당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아빠와 할머니를 참 싫어했어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자기가 성공해서 엄마에게 그 누구도 나쁜 소리에 못하게 하겠다며 딸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딸이라고 공부는 해서 뭐하냐며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보내주지 않는 아빠에게 원망 섞인 소리 한번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 결과 딸아이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한테도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제 노력만으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온 거니까 어디 가서 제 자랑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딸 보고 괘씸하다고 했지만 뭐 본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소리가 딸이 좋은 대학은 가서 뭐 하냐, 학원 보내서 뭐 하냐 였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뭐라 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사위를 만났어요. 사위는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집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이 굉장히 부자에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아서 제가 기가 죽었고 남편이 나오면서 궁시렁거렸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잘난 체들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와 사위의 결혼도 자신들만 좋다면 찬성이라며 집안이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대 한번 하지 않고 허락했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조금 무례한 질문과 말들을 했을 때도 허허실실 웃으시며 대답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라도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엄마는 딸이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고 무서웠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딸아이는 정말 좋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접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직도 말이죠. 가끔 딸아이의 시부모들이 딸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는 걸 보면 너무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엄마 꼭 호강시켜 줄 거야. 꼭.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잘 사는 게 엄마가 행복한 거야. 아니야, 두고 봐. 딸아이는 그 후에 몇 번이나 저에게 취미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게 이것저것 학원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들이 꽃꽂이, 커피, 뜨개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꼭 재미있었는지 적성에 맞는지 등을 묻곤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그런 건 왜 물어봐? 엄마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해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돈을 벌어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일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일 하면서 돈을 벌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거든. 나는 그냥 엄마의 꿈을 찾아주고 싶은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딸에게 엄청 감동했어요. 그러고는 조금 더 열심히 이것저것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엄청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억지로 할 때는 몰랐는데 어쩌다 배우고 보니 정말 재밌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도 제 음식 솜씨로 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냐는 딸아이의 질문에 주저없이 요리라고 했고 딸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요리를 배우던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어머니 요리를 먹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식당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 솜씨라. 창업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긴 하니까 엄마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엄마가 새로운 일을 해봤으면 싶어서 적극적으로 찬성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제 와서 그런 일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 말입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창업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투자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쯤이었어요. 그 일이 터진 게 말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원래 척추가 상당히 안 좋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셨습니다. 물론 걷는 건 더더욱 힘들어 하셨고요. 수술 받아. 아유, 됐다.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불편하고 말면 될걸. 다른 것도 아니고 허리가 아픈데 뭐가 불편하고 말고야. 수술 받아. 혹시 비싸서 그래? 척추 수술 비용만 거의 2천만 원이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정말 그대로 둘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온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 소리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아,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뭐야? 아, 노인네가 저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아파하는데 수술은 시켜드려야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척추 수술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 그래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어? 어차피 늙은 사람 뭐하러 고쳐서 더 오래 살게 해. 아이, 그냥 그대로 누워있게 둬. 척추만 아픈 것도 아니고 전신이 다 아픈 것 같더만. 어차피 수술해도 오래 못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비를 주지 않는 건 않는 건데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더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정말 우울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날 저녁에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에게는 인간도 아니었구나. 우리 집안은 저 사람에게 정말 버러지만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듣고서는 알았는지 딸아이가 보내준 1,000만 원으로 무사히 친정어머니 수술을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그러더군요. 혹시 당신 어디서 나 몰래 빼돌린 돈으로 준 거 아니야? 10원 하나까지 본인이 다 체크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꺼내가는 게 몰랐을 리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색하며 말을 하자 본인도 그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입을 삐죽이더군요. 아니면 장모님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수술을 해? 한 푼도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그건 뭘 그렇게 궁금해해요? 당신 돈 가져다 쓴 거 아니니까 신경도 쓰지 말아요. 제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혼자 궁시렁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딸아이가 준 돈으로 수술시켜 드렸다고 했으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노인네 수술할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효도나 하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실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남편에게 정을 뗐어요. 사실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딸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 딸아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돈댁에서도 뭐라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혼은 생각하다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언젠가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아버지랑 헤어져. 예전에는 나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젠 나도 컸고 결혼도 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사실 그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모질게 굴긴 했어도 그간이 살아온 정 같은 게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마저도 다 사라졌어요. 게다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들도 나이가 들면 한풀 꺾인다고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그럴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은 꽃게탕이 좀 먹고 싶다. 어머니, 꽃게가 철이 아니어서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구한다 하더라도 살이 없을 텐데 혹시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이 시애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뭐든 토달지 말고 그냥 해오는 거지. 이유가 그렇게 많어. 아, 내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말이죠. 며느리가 곧 환갑이 되어 가는데요. 또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해다가 주면 뭐 살이 없네, 너는 어디서 이런 개를 구해왔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억지를 많이 피우셨어요. 저는 그 일 이후 딸과 사위가 제안한 창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남편 얼굴만 보고 있으면 정말 복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곧 은퇴를 하면 그러면 같이 보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물론 불같이 화를 내며 안 된다고 했지만 딸아이와 사위가 자금을 대준다고 하니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혀는 자기 엄마밖에 모른다고 막말을 하길래 그럼 딸내미한테 좀 잘하지 그랬냐. 아들 아니라고 구박하면서 학교도 학원도 보내는데 한 푼도 안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거 잊었냐. 애는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까 쩝 하면서 입맛을 다시고 말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지금도 딸내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원래 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긴 했어요. 제 생일에는 선물이다, 현금이다, 밥이다 거하게 챙기면서 지 아빠 생일에는 계좌로 용돈을 붙이고 전화 한 통 한 개 다였거든요. 너는 네 엄마랑 나를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냐? 어? 아버지도 저 딸이라고 하나도 해준 거 없이 키우셨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먹여주고 입혀줬으니 저는 딱히 그만큼의 도리만 할 겁니다. 저한테 그 이상 바라시는 건 너무 염치 없으신 것 같아요. 정색하며 우다다다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모습에 그 후로는 절대 그런 말들을 딸아이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업 문제도 제 앞에서만 뭐라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했을 뿐 딸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 한번 너는 할머니는 안 보이냐 타박했다가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냐 아들 아니라고 구박밖에 더 했냐 지금 저한테 뭔가 바라시는 건 너무 양심이 없으신 것 같다며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소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나와도 그 싹퉁바가지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고 말이죠. 물론 저에게는 네가 하면 뭘 하겠냐는 둥, 너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둥, 네가 요리 잘한다고 하니 진짜 그런 줄 아느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해대긴 하셨지만 말입니다. 거의 망하길 바라며 저주하다시피 했지만 그 두 사람의 말과는 반대로 초반부터 장사가 꽤 괜찮게 됐어요. 물론 그마저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픈빨이라는 둥 원래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된다는 둥 여전히 그런 말만 해댔지만 말입니다. 저도 장사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고 한 번 오셨던 분이 다시 오시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참 뭐라고 할까 뿌듯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제 더 이상 생활비가 어쩌고 하는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말이죠. 그전에는 생활비로 10만 원 더 나가도 살림을 잘하네 못하네 사치를 하네 아니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눈치 없이 뭔가를 사고 입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나게 기뻤습니다. 그런 건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일이 바빠지자 남편과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건 당연히 시어머니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쁘다더니 얼굴은 더 좋아졌네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시어머니 생시는 날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제가 음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가지는 못했어요. 평소에 해드렸던 것보다 가짓수가 조금 적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용돈을 더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게 휴무이기도 해서 오전 일찍 음식을 해서 시댁에 들고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냐? 이번에는 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했어요. 미역국이랑 꽃게탕, 갈비찜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들고 온 미역국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응? 시어머니한테까지 유세를 떨 작정이지 네가? 아니 어머니. 어디서 이따위 음식들이 시어머니 생일이랍시고 들고 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응? 아니 이게 다가 아니고. 뭐? 뭐가 더 있는데? 아니 뭐가 더 있대도 너 요즘 오라고 해도 가게 때문에 못 온다. 뭐 해달라고 해도 바빠서 못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도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어머니, 제가 진짜 바쁜 게 사실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60이 다 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어머니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있는지요.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댁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 성격도 유해지신다던데 어머니는 왜 갈수록 점점 더 괴팍해지시는지 모르겠고. 괴팍? 이게 말 다 했어?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어찌나 힘도 좋으신지 저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저를 한참을 머리를 쥐어뜯고 나서야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듯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바쁘다고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봐줬는데, 생일에 평소만 못하면 어른으로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시집살이니 괴팍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당장 다시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머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해도 빌어, 당장.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서럽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제 편이라거나 저를 이해해 주거나 했던 적이 평생 가야 없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하고 앉아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뜸 소리만 지르는 저 모습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갔어요. 당신 눈엔 내 꼴은 안 보여? 라고 말이죠.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그런 모습에 상당히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어른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한테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머니 자식이야?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야. 며느리도 자식이지 뭔 소리야? 당신 여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대한 거야? 어머님이 날 단 한 번도 자식으로 생각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어머님을 부모로 대해. 나는 이 집 종밖에 더 됐어? 그리고 며느리도 자식? 그렇게 따지면 사위도 자식인데 당신 우리 집에 어떻게 했어? 남보다 못했잖아.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니 남편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벙벙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 모습조차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난 이제 안 할 거야. 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싫으면 이혼하든가. 그렇게 말하고는 집에서 나와 그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슨 일로 왔냐는 친정엄마의 말에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왔다고 말과 함께 며칠 정도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집으로 들어와. 언제까지 나가 있을 거야? 잘못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사과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 하는지 한번 보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게로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밥을 먹고 갔어요. 물론 계산도 하지 않고 말이죠. 자주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면 저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손님이 많은 시간마다 그러고 와서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가게 직원들에게도 불만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인 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피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서 시어머니한테 언제 와라 오지 말라 하는 게냐? 너는 대체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뭐라고요? 할머니 엄마 때렸어요? 그 자리에는 딸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을 내뱉었다가 딸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차하는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어요. 아, 어른이 자식 잘못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우리 엄마가 할머니 자식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자식 대접해주긴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일 시키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뻑하면 불러내서 괴롭히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막대해요. 할머니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식? 자식이요? 딸아이의 그 말에 시어머니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잘났다고 어른한테 아주 막 대들지? 너네 집 시부모들은 아니야? 네가 이렇게 버릇없고 막대 먹은 애인 거.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잘해주셔서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할머니처럼 맨날 불러내서 괴롭히고 일 시키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셔서 앞으로도 모르실 거고요. 저는 원래 세상 시어머니는 다 할머니 같은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그대로 딸아이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딸아이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저는 절대 안 참아요. 이대로 저 때리시면 저는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딸아이의 그 모습에 기가 질린 듯 손을 내려놨습니다. 어디서 저런 게, 아이고. 할머니만 하겠어요. 엄마, 나와. 가자. 그렇게 해서 딸아이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데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당장 이혼하라며 닥달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돈도 벌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잖아. 나는 엄마가 거기서 그런 취급 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딸아이의 그런 말에도 그리고 저도 여기서 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선뜻 이혼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덜 괴롭힌 것도 있었고 말이죠. 게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에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긴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즈음까지는 식당이 바쁘긴 했지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정도?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바쁘다고 하면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바빠? 어? 하여간 쓸데없는 짓 하는 날은 뭐가 있어? 에휴, 내버려 둬라. 주제 뭐 한다고 유세 떨려고 그러나 본데.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많이 망하는데 얼마 못 가. 사실상 거의 악담 수준이었습니다. 망하라고 고사만 안 지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번에는 척추가 아니라 심장 쪽 문제였는데 수술로 뭔가를 넣지 않으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살더라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걸 또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엄마 딸 이제 돈 벌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유, 식당 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쓰냐. 엄마 아픈데 보태는 게 함부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의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는 수술비를 전액 제 돈으로 냈습니다. 남편에게도 따로 말하지 않았고 말이죠. 물론 모아둔 돈의 거의 다를 써야 했지만 그 어떤 금액도 엄마가 아프지만 않다면 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들고 갈 죽과 반찬들을 싸서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잡더라고요. 장모님 수술하셨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말 안 했어? 전에 엄마 척추 수술할 때 일이 생각나서 아예 이야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뭘 해줄 사람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남편은 다른 부분에 꽂힌 듯 했어요. 수술비 어떻게 했어? 들어보니까 심장 수술이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그걸 왜 궁금해하는데? 장모님이 그 돈이 있으실 리 없고 당신이나 희은이 돈 받은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나랑 왜 상관이 없어? 당신 돈이면 그건 공동재산이니까 나한테도 논의해야 했고, 희은이 돈이면 대체 언제까지 자식한테 손 벌려가며 병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 부모도 아니고 왜 할머니를? 결국 돈 이야기더군요. 제가 어이없어서 말했어요. 내가 번 돈인데 그게 왜 공동재산이야? 그럼 나는 내가 번 돈인데 당신한테 생활비를 왜 줬어? 그걸 생활비를 줬다고 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최소한 먹고 자고 할 비용을 준 거지.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장 보는 비용 등등. 정말 생활에 필요한 금액 말고 10원 한 장 당신이 나한테 돈을 더 준 적이 있어? 매달 어디에 얼마 썼는지 보고받았잖아. 남편은 그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한테 생활비 줘. 그럼 네가 살림도 해.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어서요. 당신이 살림 살고 요리하고 다 해. 그러면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대신 매달 어디에 얼마 썼는지 나한테 꼭 보고하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같냐? 뭐가 다른데?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여태 나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았잖아. 왜 그걸로는 아직 부족해? 그렇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나며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뻔뻔해도 본인 입으로 저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척추 수술 때 늙은이 그렇게 더 살아 뭐하냐고 그렇게 막말을 하던 사람에게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상담을 다녔습니다. 물론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저는 사실 사위나 사돈댁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더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 상관없다 해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들을 할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진심으로 저의 그런 선택을 응원해 줬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선택을 정말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들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굉장히 용기를 많이 받긴 했어요. 고맙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한참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몰랐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그동안 계속 참으며 살았고, 최근에 이렇게 장사하고 제가 밥벌이를 하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계속 막대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보나마나 반찬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심부름이었을 거라 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 집에 갔었습니다. 물론 제 예상처럼 음식을 해달라, 청소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한눈으로 봐도 어딘가 아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긴 했죠. 제가 그렇게 묻자 아픈 몸을 하고도 저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늙고 아프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지 어떤 건지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감기 좀 걸렸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군말 없이 해주는 거지. 뭐 입을 그렇게 많이 대. 아프냐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드리고 나왔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다지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더라고요. 원래 신장이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 심해지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한다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가 무감각한 얼굴로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거든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내가 병원비는 다 냈어. 뭐 병원비 낸 거 두고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늙어서 그렇게 병원에 돈 들여가며 살아서는 뭐하냐 하더니 자기 엄마 아프다니까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병원비를 낸 게 웃기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 한 말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투석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근데 다음엔 당신이 좀 내. 무슨 소리를 하나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내가 왜? 저의 그 말에 오히려 남편이 황당한 얼굴을 하더군요. 정작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건 저였는데 말입니다. 아, 왜냐니? 어머니 아프신데 그러면 안 하려고 했어? 당신 안 했잖아, 우리 엄마 아플 때. 그 말에 남편이 잠시 굳은 듯 했어요. 아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스쳐 지나갔던 거겠죠. 제가 단호한 얼굴로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계속 바라보고 있자 남편은 저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게 통할 리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건 다 있고, 이제 장모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자식 노릇 제대로 하자. 여태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으면서
인제 와서 그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투석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맨날 돈 했던 양반이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 속내가 빤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한 게 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호구같이 굴었으면 그럴 수 있었는지 지나간 날들이 정말이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 불쌍한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자. 가만두니까 아주 그냥 웃기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 말까지 듣고서는 제가 픽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왜 웃냐는 듯 바라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 일단 나는 당신 엄마 아픈 거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이 없어. 그건 당신도 할 말 없을 거로 생각해. 당신이 그랬잖아. 늙었으면 그냥 가만히 죽지. 왜 병원에 돈을 가져다 바치냐고. 그건 내가 방금 잘못했다고 했잖아. 자기 엄마 아프니까 인제 와서 하는 사과? 그걸 내가 진심으로 믿을 만큼 멍청해 보이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게 얼만데 내가 번 돈을 거기다 가져다 바치냐? 내가 미쳤어? 아니, 당신 말 꼭 그렇게 해야 돼?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우리 엄마 아플 때는 더 했잖아. 그래서 뭐 똑같이 갚아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떻게 갚아줘? 그러려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괴롭혀야 하는데. 당신 진짜 말 자꾸 그렇게 할래? 나랑 안 살 거야? 그래, 안 살 거다. 기다렸다는 듯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제 말에 남편이 굳었습니다. 방금 본인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생각하는 데 됐어요. 그리고 이내 이해를 했는지 버벅대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듯 엄청나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 이혼하겠다는 소리다. 이미 변호사 만나고 있었는데 잘 됐네. 그 시기가 좀 당겨지긴 했네, 나도. 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남편은 정말 놀란 듯 했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 거로 생각했어? 대체 뭘 믿고? 제 그 말에 남편은 여전히 어버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전에 봤을 때보단 훨씬 멀쩡해 보이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이,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게 너야? 어디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여자가? 이제 곧 제 남편 아니게 될 예정이에요, 어머니.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하겠다 한 부분은 듣지 못했는지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노인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랑 이 사람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도 이제 옆에 딱 붙어서 가노맡길 사람도 없는데 몸조리 잘하세요.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서럽잖아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퍽 하고 치더군요. 아픈 양반이 힘도 참 좋아요. 진짜 아팠거든요.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픈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그리고 여자가 어디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 네가 한다고 하면 다 해줄 성 싶으냐? 이제 돈 좀 번다고 이게 서방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지금 미쳤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니 기력이 다 돌아오신 듯 보였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실례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만나서 이혼 준비 중이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여태 저 사람이나 어머니 저한테 하신 것들이 다행히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에 남아있는 게 많아서요. 소송을 하면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때리신 것도 아마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겠죠.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셔도 저는 이혼하고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니까 막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니, 저기? 어머니! 뒤에서 어머님이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내 잠잠해진 걸로 봐서는 그마저도 쇼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이 집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챙겨 나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의 기억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집을 나오고 미리 알아봤던 거처로 옮겼어요. 사실 전부터 옮기려고 알아본 집이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본인이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부담이 된다고 혼자 천천히 하나하나 넓혀 나가고 싶다고 작은 집 하나를 월세로 얻어뒀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가 왔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딸아이에게 전화한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집 나왔다며? 잘했어. 세상 어떤 딸이 엄마 집을 나왔는데 잘했다고 하는지 아유. 그 현실이 씁쓸해서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전화했든? 엄마 어디냐고. 그래서 모르고 알아도 아빠한테는 알려드릴 생각이 없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집을 나온 뒤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협박도 하고 빌어도 보고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송이 남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고 남편도 그걸 인정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한번 보고 싶대.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뭐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인데 제대로 인사도 안 했잖아요. 어쩌면 이제 살아생전에는 평생 볼 일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인사나 하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죠. 그간 미안했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예상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건너듣기로는 병간호 해주는 간병인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란했고 음식도 워낙 까탈스럽게 구는 바람에 스스로 그만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힘이 드니 미안하다 사과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사과 한마디로 물러설 거였으면 시작 안 했어요. 이건 제가 한두 번 당한 걸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로 살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어머니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세요. 평생 며느리 부려먹으며 편하게 사셨으면 이제는 좀 그래도 돼요. 제 말에 뭐라 하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사온 과일을 두고 나왔어요.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고 말이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병원비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조건으로 더 시끄럽게 굴지 않고 합의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장사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제가 마련한 살림살이들이 늘어나고
요즘은 그런 재미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은 듯 했지만요. 이제 제 마음의 반의 반이라도 알지 모르겠네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지금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나 하며 또 하루하루를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걸 절실하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주변에서 저도 제보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제보하게 됐어요. 바로 저와 시누이의 내용이에요. 제가 인생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한 사람은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남편과 저는 똑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살면서 피해를 보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일부러 성격을 바꿔보려고 먼저 다가갔던 적도 있지만 정말로 진짜 제 성격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밝은 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집에 와서 매일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2명 있어요. 오빠가 2명이 저를 엄청나게 예뻐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았죠. 집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특히 부모님이 제가 늦둥이 막내딸이라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제가 유일한 동성이라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편애하셨어요. 물론 우리 집에선 엄마가 저를 편애한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시누이랑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아무튼 남편하고는 직장 동기로 만나게 됐죠. 대학생 때 저는 남들과 다 하는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직장에 들어가면 연애를 하고 싶었죠. 그렇게 들어간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를 길게 했어요. 연수원에서 만났던 남편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저는 외향적인 남편을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죠. 그렇게 1년을 뒤에서만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우연히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대로 사귀게 됐죠. 저야 뭐 무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남편과의 연애에서 싸울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이 좋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가 됐죠. 저와 남편은 서로가 좋았고 또 오래 만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같은 직장이니까 서로가 서로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친정집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부모님은 곱게 키운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그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죠. 시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인성이 좋고 직장도 저랑 같으니까 나중에는 허락하셨어요. 오빠도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너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 몰래 따로 만나기도 했을 정도로요. 우리 집의 인사는 무사히 잘 마쳤고 이제 시댁에 인사 갈 일만 남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여동생 있다고 말했었지? 얘가 좀 특이한데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아마 새언니 들어온다고 신나서 좀 들떴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줘. 남편은 부모님보다 시누이에 대해서 저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연애 때 들어서 알고 있었죠. 특별했던 점은 시누이는 이미 결혼했다는 점이었어요. 시누는 대학생 때 같은 과 오빠랑 사고를 쳐서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아기까지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만 두 명이라 어릴 때부터 언니나 여동생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오빠들이 워낙 잘해준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동성 자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자매인 애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다행히 오빠들이 결혼하면서 저도 새언니들이 생겼어요. 새 언니들은 워낙 친절하고 착해서 저에게 잘 대해주었죠. 저도 다 커서 언니들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언니들에게 다가가곤 했어요. 덕분에 언니들과 오빠들 빼고 우리끼리 만나서 여행도 갈 정도로 저희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매가 있다면 그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린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만나기도 전에 시누이와 친하게 지낼 생각에 들떴었죠.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과 시부모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거기서 저는 시부모님의 선물도 선물이지만 신우 선물을 정말 고민하고 골랐던 기억이 나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고가의 기초 제품을 골랐습니다. 새언니들한테 물어도 보고 직원한테도 몇 번이나 물어보며 결정했던 제품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첫날 시누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시부모님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죠.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성격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정말 시원시원하시고 호탕하셨죠. 이런 집안과 결혼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인사를 안 받아줄 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선물을 건네자 신우이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언니, 요즘 누가 이런 브랜드 써요? 제가 당황하자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왜 그러냐고 나무라셨죠. 저는 머쓱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셔도 돼요.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쓸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신 사과하셨죠. 사실 저 때 시어머니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런 집에 시집갈 이유는 없잖아요. 신우는 그 뒤로도 계속 뚱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사실 정말 찝찝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으셨고 또 무엇보다 남편도 옆에서 뭐라 했었고 제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니까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했죠. 상견례에는 오빠 두 명과 시누이까지 다 모였어요. 각자 새언니들과 아주머님과 함께 왔죠.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엄마가 시누이에게 칭찬해도 그냥 큰 반응 없이 살짝 웃기만 해서 나중에 큰오빠가 저에게 시누이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시누이 될 사람은 좀 약간 까칠하더라. 긴장이 되는 상황이라 그랬나 봐. 평소에는 괜찮아. 그래도 결혼하고 가족이 될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두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둔해도 신우는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게 됐습니다. 당장 결혼식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신우가 입은 한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누가 봐도 신부 한복 같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본 친정엄마는 표정이 약간 안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그 한복은 신부 한복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제가 엄마한테 따로 귀뜸했죠. 엄마, 내가 괜찮다고 했어. 엄마는 제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듣자 그래도 조금 표정이 풀어지셨어요.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작은 새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시누이 될 사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언니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 저도 그제야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은 워낙 정신이 없으니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돌릴 때도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유행 이미 지난 거 아닌가요? 요즘도 이런 거 써요? 심지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인데도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괜찮다고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너 저번부터 언니한테 왜 그래? 이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대학 때 결혼해서 현실 감각이 좀 없어.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대학도 졸업 전에 결혼해서 철이 없어.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처음에는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제가 나이도 더 많기도 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 신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어요. 또한 제가 말을 걸어도 항상 시큰둥했습니다. 신우는 누가 봐도 저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먼저 다가가 보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반응이 안 좋으니 저도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원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계속 연습해서 다가가 봐도 반응이 너무 냉랭하니까 오히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기 전에는 긴장도 정말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 만나는 게 무서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언니들하고 잘 지내니까 역으로 신우이와도 잘 지내고 싶다는 게 어쩌면 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저도 그냥 서로 대면대면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다가가지 않자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 후로 저에게 더 적대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히 물욕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뭐를 사주신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오히려 고민일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직접 비싼 물건을 사본 기억은 없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을 신기해 하셨죠. 그런 저를 잘 아는 새언니들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제가 어느 날 큰 새언니가 준 가방을 시댁 행사에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언니, 그거 언니가 샀어요?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저희 새언니가 사줬어요. 언니네 새언니는 정말 착하네요. 선물도 사주고. 언니도 저한테 선물 좀 해줘요. 네? 아, 아가씨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장난이에요. 전혀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때도 시아버지가 저에게 대신 사과하셨던 기억이 나요. 시부모님도 아가씨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대학 졸업도 전에 아기를 낳고 결혼한 신우이어서 시댁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저에게 신우가 저럴 때마다 말리시긴 하셨지만 정말 딱 신용만 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시니까 신우는 저만 보면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그 순간뿐이었죠. 그리고 신우에게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시댁 행사를 오면 항상 아이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기가 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좋다고 유명한 병원에도 많이 찾아다녔죠. 그런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저에게 아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오빠들 아기처럼 예쁘고 착하면 먼저 봐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우의 아기는 정말 너무 때도 많이 쓰고 돌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어른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가 최대한 옆에 많이 있어야지 빨리 아기가 찾아올 거예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저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은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저희 새언니들은 저한테 마음 편하게 가져라, 아이가 조심성이 많아서 엄마한테 오는데 약간 느린가 보다 등등 좋은 말만 해주었는데 신우는 제 속을 긁는 말만 해서 더 미웠죠. 그냥 저를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언니, 그러면 임신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어요. 안 그래도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검사도 하고 그러느라 진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옆에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혼자 밤에 울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신우는 저를 툭툭 건드렸어요. 되게 애매했던 건 그 말을 제가 발끈하면 제가 더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우를 만나게 되면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해주니까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줬죠. 또한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인정할 정도로 잘했고 저희 오빠들과도 잘 지냈죠. 제가 신우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과 별개로 남편은 저희 오빠들과 따로 만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새 언니들과 셋이 만나는 것처럼 남편도 오빠 2명과 남자들끼리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아무리 저를 속상하게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안 생기자 날이 갈수록 저는 약간 예민해지게 됐죠. 저는 꼭 아이를 낳고 싶었고 남편도 그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해도 저에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생기는 아이가 우리한테는 와주지 않는 걸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였죠. 걱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조카들도 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새언니들도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언니들 연락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지만 그런 것도 다 지겹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갖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기 시작했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병원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심신 안정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하셨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 휴가에 맞춰서 길게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기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다를 바라보며 쉴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걸 제가 시어머니 생일 잔치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 비밀로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었는데 신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아기 낳고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 없어요. 저랑 아기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남편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쉬러 가는 건데 네가 따라오면 어떡해? 아니, 나랑 아기랑 둘만 더 늘어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방해가 돼? 아기 아빠는 어차피 바빠서 못 가. 저는 정말 곤란했죠.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도 딱히 신우를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만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신우는 가고 싶다고 난리였죠. 이 와중에 신우 남편은 시댁 행사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됐었거든요. 신우는 대놓고 저한테 계속 요구했어요. 언니, 저랑 아기랑 뭐 얼마나 방해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숙소만 제공해주면 따로 다닐게요. 저는 그냥 신우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도 신우지만 신우 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아기를 처음 봐요.
오빠 두 명이 다들 아들만 있어서 아들 아기를 저도 꽤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신우 아기는 유별나게 산만했습니다. 만약 신우 아들과 가게 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고문일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가씨, 이번에는 정말 저희 쉬러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마음 좀 곱게 가져요. 그러니 까기가 안 생기지. 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도 그제야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화내시고 시아버지도 저에게 사과하셨죠. 하지만 이미 저 말을 들어버린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같이 안 간 게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옆에서 계속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에 찾아가면 부모님은 더 슬퍼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울었습니다. 앞으로 제 얼굴 안 봐도 좋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이 앞으로 신우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채로 신우이에게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가면 친정 부모님이 걱정할 게 뻔하니까 결국 갔습니다. 예약도 다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왕 제주도 갔으니 즐겁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최대한 아기 생각도 하지 않고 신우의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애썼어요.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올라오게 됐죠. 그리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뭐 어떠냐는 말이었죠. 그냥 우리끼리도 행복하니까 됐다고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제주도에 다녀와서 저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요. 평소와 속이 너무 다르길래 뭐지 싶었거든요. 설마 하며 검사해봤더니 세상에 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알고 나서는 멍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울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 확인하고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하면 꿈을 꾸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죠. 퇴근한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도 굳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보자 저도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죠. 한참을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아직도 그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친정에 알리는 거였어요. 엄마, 할머니 된 거 축하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엄마는 정말 난리가 나셨어요. 과묵하시던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고요. 오빠들과 세연이도 자기 일처럼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작은 세연이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가 생겨서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께 알렸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죠. 신우이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과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친정에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제가 안 그래도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말했었죠? 저희 엄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임신하니까 거의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저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죠. 무슨 임산부 요가도 다니라고 하시고 황제 대접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점은 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사실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 두 명이 다들 아들만 있었거든요. 큰오빠는 심지어 아들 세 명을 낳았어요.
작은 오빠는 아들이 2명 있었고요. 저는 조카 5명이 다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다 같이 모이면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아들 손주만 여러 명인 우리 집에 딸이라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대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너무 행복하다고 우셨죠. 그리고 새언니들도 자기들은 아들밖에 없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저보다 더 설레했습니다. 오빠들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 집에선 그냥 대놓고 제가 아이를 가진 후로는 축제였어요. 그렇게 임신 기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게 됐죠. 아, 신우는 임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신우와 만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줬죠. 시부모님도 저에게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편하게 태교를 했죠. 그렇게 딸을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가게 된 첫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내렸는데 엄마가 저를 어느 벤치 앞으로 데려갔어요. 친정 엄마가 제 출산을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벤츠를 사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처음에 엄마가 새로 사신 차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 손녀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를 처음 낳았을 때가 생각난다. 정말 너무 행복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 데리고 어디 다닐 때 많을 텐데 벤츠는 선물이야. 엄마, 아니, 이게 뭐야? 나 너무 놀랐어. 아이 힘들게 가지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마음고생 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와.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진짜 엄마한테 정말 고마웠죠. 엄마가 저를 예뻐하시고 우리 딸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벤츠를 선물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황제처럼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 2명도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동생도 와도 될까? 동생이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어. 자기도 아기 보고 싶다고 했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저도 많이 유해지더라고요.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신우도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신우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됐어요. 신우는 아이도 데려왔죠. 시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신우 아이도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양가의 아들 손주밖에 없는데 제가 첫 딸을 낳으니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신우는 제 기대와 달리 딱히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미리 입단속을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신우 아들은 역시나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친정에서 오빠 아들들을 봐왔지만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꼬집을까봐 초조해하며 지켜봤죠.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시부모님을 배웅해 드리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시부모님이 차를 제 벤츠 옆에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엄마, 그 벤츠 장모님이 사주셨어. 남편이 벤츠가 제 것이라고 말하자 신우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부럽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그날 역시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우랑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지금 동창회 가는데 타이어가 망가진 것 같아요. 언니 벤츠 오늘만 써도 될까요? 동창회가 우리 집 근처라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보고 있어서 어차피 밖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신우는 전날 처음으로 저에게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신우가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저는 제가 차를 빌려준 이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동창회를 갔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저희가 슬슬 자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싶었지만 밤이 늦은 것 같아서 일단 잤죠. 그리고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아, 언니 벤츠요? 그거 지금 우리 집 주차장에 있어요. 언니 오늘 찼어요? 제가 바빠서 내일 연락해도 될까요? 오늘은 저도 쓸 일이 없긴 해요.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가져다 주세요. 신우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정말 차를 쓸 일이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 지나도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산후도우미를 부르고 저도 슬슬 시간이 많아져서 차를 쓸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가씨, 제 차 언제 가져다 주세요? 언니, 저 오늘 진짜 바쁜데 제 차 언니네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거 일단 쓰세요. 신우의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긴 했죠. 문제는 그 차의 상태였습니다. 진짜 완전 똥차였어요. 저는 사실 저 차종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차라는 건 알아요. 남편 말로는 구형이라던데 그냥 한눈에 봐도 안 좋은 차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차는 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신우에게 제 차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언니, 내일 가져다 줄게요. 신우는 계속 저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차가 너무 신경 쓰였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많이 집중하지 못했죠. 계속 신우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는 자기 차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워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거 당신 벤츠 아니야? 뭐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신우가 메신저에 제 벤츠 사진을 올려놨던 거예요. 이거 내 벤츠 맞아. 뭐야? 알고 보니 신우는 제 벤츠를 마치 자기 차처럼 행동했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 차가 따로 있었고 동창회 갈 때 빌려준 것은 알고 있지만 당연히 다시 돌려받은 줄 알고 있었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했어요. 야, 차 빨리 가져와. 그거 네 새언니 거야. 왜 네가 타고 다녀? 장모님이 네 언니한테 선물해 준 거야. 오빠,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는 거야.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벤츠는 내가 타고 다니는 게 맞지. 저도 옆에 있어서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가씨, 제 차 돌려주세요. 언니, 되게 섭섭하게 말하네요. 아니, 일단 차 급하시면 제 차 쓰시면 되잖아요. 저번에는 마음껏 쓰라고 하더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듣고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사용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우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말을 술술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줬다 뺏는 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자기가 당장 가져오겠다고 하고 나갔죠.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기가 있어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여보, 나 지금 너무 황당해. 얘 지금 우리 본가로 갔어. 네, 신우는 그대로 벤츠를 끌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세아가 밤늦게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얘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네. 이게 무슨 일이니? 신우이가 시댁에 쳐들어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벤츠.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언니가 저보고 타고 싶을 때 마음껏 타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억울한 건 신우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윽고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연락이 또 왔어요. 여보, 애 미쳤나 봐. 지금 차키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 나 억울해.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통화하는 옆에서 억울하다고 난리더라고요. 아기가 아직 신생아여서 자다 깨다 반복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기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일단 그냥 와. 지금 밤도 너무 늦었고 아기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결국 그날 남편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기 직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죄예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일단 다음날 얘기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신우에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제 성격이 참고 산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나를 너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몇 번의 연습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제 벤츠 주세요. 언니,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벤츠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죠. 언니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딱히 쓸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아기도 신생아라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차,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는 말을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표현도 쓰고 싶었어요. 아가씨, 저 정말 장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일단 남편이 아가씨 집으로 가면 벤츠 돌려주세요. 제가 말하니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부모님에게도 좀 서운했어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억지 부리고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해서 시부모님에게 쟤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해도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조금 얄미웠던 게 제 성격 알잖아.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고생 많았는데 요즘 그래도 좀 신나 보여서 엄마는 좋게 봤어. 누가 보면 대학생 때 아이 낳은 걸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킨 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이 잘 사니까 벤츠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뉘앙스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정이 여유 있게 산다고 해도 벤츠 선물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우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으면 시부모님이 사주면 되잖아요. 도저히 그럴 여유는 없으니 저에게 그냥 주는 것이 어떠냐는 뉘앙스였죠.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말문이 막힌다던데 제가 딱 그랬어요. 처음에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쓰던 차면 더 참았겠어요. 하지만 벤츠는 친정엄마가 제 출산 선물로 사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저 고생했다고 우리 딸 예쁘다고 사주신 건데 자기가 타고 다니면 어떡하나요? 엄마 얼굴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막말로 저보다 신우가 제 벤츠를 더 많이 타고 다닌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이 낳고 신생아라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벤츠는 많이 타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차를 무슨 자기가 받은 선물처럼 잘만 타고 다니는 신우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신우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작은 오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오빠에게 울면서 다 털어놓았죠. 작은 오빠는 처음에는 제가 우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가 울면서 말을 하자 갑자기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친정엄마 셋이 집으로 찾아왔죠. 저도 모르게 저를 이렇게 예뻐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보자 눈물이 더 나오더라고요. 특히 엄마 얼굴은 우느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나 벤츠 뺏겼어. 어떻게 진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건데. 얘는 뭐가 미안하니. 됐어. 친정 식구들은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커지자 저도 모르게 말을 술술하게 됐죠.
신우만 만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서 듣게 되니까 정말 힘들다고 말했어요. 너무 막무가내라 시부모님이 말려도 듣지 않는다고 했죠. 특히 저에게 상처였던 제주도 사건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당했었다고 울면서 말했죠. 큰오빠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밖으로 나갔고요. 작은오빠는 신우에게 전화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말리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미안해. 엄마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시고 저한테 말했죠. 일어나, 나가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엄마와 나갔어요. 엄마는 오빠들에게 제 딸을 잘 보고 있으라고 말했죠. 둘 다 아기를 키워본 경험은 있으니까 문제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엄마는 명품관 쪽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러더니 당신 옷은 사지도 않고 제 옷만 사기 시작했죠. 그것도 누가 봐도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들이요. 저는 평소에 이런 옷들은 사지도 않았거든요. 엄마는 매장에서 가장 명품 로고가 제일 크고 화려한 옷들만 골라서 저를 입혔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잔말 말고 입어. 뭐? 벤치에 어울리는 사람? 엄마는 한참을 제 옷을 골라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로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저는 명품에 정말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주소 찍어. 네 신우이 집. 네, 저희는 그렇게 신우 집으로 바로 가게 됐죠. 신우는 제가 말도 없이 쳐들어오자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저희 엄마를 봤어도 인사 한번 안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딨어요. 볼멘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간 것은 괜찮고요. 엄마가 대신 말했어요. 신우는 멈칫하더니 어른을 상대로 삿대질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벤츠를 뺏어갔어요? 잠시 빌린 거잖아요. 가족끼리 차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언니도 정말 너무하네. 오빠 보고 말해도 안 되니까 지금 엄마 불러온 거예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벤츠는 내가 내 돈으로 우리 딸한테 사준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오빠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마련해줬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당신 부모도 불러. 신우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도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친정엄마 성격은 정말 불이에요. 원래도 자기 주장 강하시고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일 당하는 분이 아니지만 저랑 관련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신 편이에요. 제 물러터진 성격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제 친정엄마예요. 신우는 상대를 골라도 제대로 잘못 골랐어요. 신우는 친정엄마와 대화하더니 말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부모를 부르더라고요. 시부모를 기다리며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말을 전했죠. 자기야, 지금 난리 났어. 엄마가 벤츠 가져간 거 알았어. 지금 다 아가씨 집에 모여 있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신우 집으로 온다고 했죠. 그렇게 신우 집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랑 신우에게 화내고 시부모도 창피한지 신우에게 뭐라 하고 신우는 저한테 뭐라 하고 정말 시장 바닥도 이것보다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중간에 친정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벤츠가 누가 누구한테 사준 거냐고요? 내가 내 자식한테 사준 건데 왜 난리냐고. 저희 엄마가 목청 정말 유명하시거든요.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울리는 사람이 벤츠를 타? 그러면 우리 딸이 타야지.
그런 행색으로 벤츠 타면 욕먹어, 이 사람아!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저렇게 말했죠.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말했잖아요. 어울리는 사람이 타야 한다고. 이제야 왜 친정 엄마가 저에게 백화점 가서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돈한테도 정말 서운해요. 애들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혼수도 우리 집에서 해줬어요. 저는 이서방 서운하지 않게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를 강탈한 딸을 방관하는 거네요. 이러시면 너무 서운하죠. 친정엄마가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차세 언니한테 주라고 했지. 도대체 왜 나서서 집안 망신시켜. 시아버지는 그제야 신우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며 신우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하다고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어요. 신우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기에 눌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저를 무시했으면 친정엄마를 보고도 그렇게 삿대질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상 친정엄마가 대놓고 자기 부모에게도 뭐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키 내놔요. 다시는 벤츠 탐내지도 말아요. 그리고 그 똥차 빨리 가져가요. 격 떨어져서. 신우는 울면서 차키를 가져왔죠. 엄마는 신우 손에 있는 차 열쇠를 빼앗듯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무 착해서 걱정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 상대하지도 마.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서방이 무슨 잘못이야. 들어보니까 이서방도 정말 고생 많았더라. 엄마는 그렇게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키는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이 벤츠를 몰고 집에 돌아왔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우에게 당했던 말들과 엄마가 신우에게 했던 말들을 차례로 곱씹어 보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그동안 쌓였던 거 다 내려갔어. 저는 진심으로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내가 너 그런 소리 들으라고 결혼시켰니? 그동안 왜 참았어? 엄마 속상할까 봐 그랬지. 나는 네가 또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게 더 속상해.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말해.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줄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저도 제 딸한테는 이런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었죠. 그리고 우리 집에 도착해서 내려서 주차장에 벤츠를 주차했어요. 벤츠를 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내 거였으니 이제 앞으로 잘 타고 다녀야지 생각하며 벤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벤츠 내부가 완전 신호 아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차더라고요. 신우 아들 사진이 여기저기 있고 차 안은 완전 쓰레기장이었죠. 신우가 얼마나 보여주기에 진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각종 영수증이나 쓰레기가 나뒹굴고 트렁크 안에도 신우 아들의 물건이 많았죠. 차 뒷좌석에는 신우 아들 장난감이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아이 카시트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신우는 제 차를 잠시 빌려간 게 아니고 자기 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대신 치우겠다고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오빠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들은 보자마자 웃음이 나와서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오빠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엄마 성격 어디 안 간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신우가 절대 아니죠. 남편이 다음날 신우에게 똥차를 가져다 주러 갔대요.
그런데 신우가 남편 보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랬다던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그래, 좋아. 라고 했다네요. 정말 제 남편이지만 듣고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우는 남편이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나 봐요. 당황하더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댁 식구니까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와주니 내심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이 지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은 딱히 오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서로 했죠. 조용히 지내다 추석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번 일은 나도 미안하다. 사실 어릴 때 아기를 낳아 혼자 기르는 것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 머리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 잘못은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그냥 겉으로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시댁 가기 전에 전화로 말했어요. 딸, 만약 시댁에서 너 곤란하게 하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엄마 대기하고 있을게. 엄마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벤츠 사건은 끝났어요. 신우는 저 뒤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마 뭐라고 하고 싶어도 저희 엄마가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뭐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 신우하고는 애초에 잘 안 마주치기도 했고요. 남편이 알아서 제가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마주쳐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만나지 않아요. 신우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한동안은 엄마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사주신 벤츠는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애초에 제가 아기 키우면서 여기저기 다닐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요즘 아기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정말 즐거워요. 제가 새언니 2명과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기 데리고 친정엄마까지 다 같이 놀러 다니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또 조카들도 어찌나 제 딸을 예뻐해 주는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친정 식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니까 정말 행복해요. 친정엄마는 저 사건이 지난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네 신우가 괴롭히면 말해. 아주 입버릇처럼 말하셨죠. 그리고 새언니들도 저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괴롭히면 우리가 쫓아갈 거야.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신우 한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기가 커가면서 느끼는 행복도 정말 소중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낳고 나니까 아기라는 존재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기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혼자 딸이라 친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한테 저희 엄마처럼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요.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저희도 가끔은 싸우지만 그런대로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에요.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신우도 물리치지 못했을 거고 결혼 생활 초반에 신우 때문에 고통받았던 게 이제는 전생 같아요. 왜 그동안 나 혼자 꾹꾹 참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벤츠 사건 때는 친정엄마가 큰 도움을 주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땐 스스로 물리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통받던 사건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겨울 날씨가 됐어요.
밖에 나가실 때 옷 잘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